네, 안녕하세요.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제 기본 이론반을 이제 선생님들이 수강을 하시고, 이제는 심화 강론에 관련돼서, 그리고 기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겁니다. 일단 저희가요, OT를 잠깐 한 5분 정도 진행을 하고 수업을 바로 들어갈 텐데, 일단 저희가 구두 인출이 아마 모든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구두 인출의 경우에는 이제 직강 선생님들하고 이루어지는 구두 인출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루어지는 구두 인출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직강 선생님들 구두 인출을 먼저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오늘 안에 이제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관리 카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관리 카드 쓴 걸 기준으로 제가 수요일 팀에 수요일 날 인출해야 되는 팀,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인출해야 될 팀, 이렇게 이틀로 나누어서 구두 인출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구두 인출의 경우에는 저희가 1, 2월 달에는 이 강의실에서 진행을 했지만 3월 달부터는 강의실에서의 진행이 아니라 밖에 스터디룸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팀을 이제 제가 또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오셔서 구두 인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구두 인출의 경우에는 3월 31일 수요일 날 시작을 할 겁니다. 직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수요일 팀하고 목요일 팀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요일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팀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지 이거 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팀에는 이제 조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장 선생님들만 따로 제가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인강 선생님들은 1월 달에 우리가 진행했었던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매주 토요일 날 줌으로 인출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www.yka.kr 이 사이트에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면은요, 왼쪽 메뉴에 첨삭 일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 메뉴에서 선생님들이 그 해당하는 날짜 그리고 구두 인출 스케줄하고 줌 주소가 이제 같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줌 주소는 그 게시글을 보시고 첨삭 일정 내가 어느 순서에 몇 시 타임에 해당하는지 그런 걸 보신 다음에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지만 신청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되신 걸 보시고 줌 주소랑 이런 거 올려지는 거 보시고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아마 그 첨삭 일정에 관련된 건 저희가 토요일 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까지는 금요일 날 저녁 8시까지는 아마 업로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의 구두 인출 첫 시작은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4월 2일 토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직강 선생님들은 3월 30일, 그 다음에 그 주에 해당하는 인강 선생님들은 4월 2일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진행 순서를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수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가 항상 선생님들께 1, 2월 달에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마인드맵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설서에 해당하는 강론서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맵이 들어가고 문제 분석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답을 일단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답은 제가 해설편 뒤쪽에 예시 답안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답이 무조건 다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시 답안 쪽으로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넣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예시 답안들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떤 강론서에서 어떤 근거로 출제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맨 뒤에 제가 강론서들을 다 모아놨어요. 사실 저희가 강론서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지적장애, 뭐 행동수정 전체 영역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필독서만 해당하는 필독서만 선생님들이 사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강론서를 선생님들이 구매하시는 돈을. 근데 그 100만 원에 해당하는 거, 그 이상의 돈을 선생님들께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실 이 백과사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백과사전을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책이에요. 이 책 자체가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한 책인데 이 책에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필독서들만 제가 모아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필독서에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 있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묶어놓은 겁니다. 제재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수정에 해당하는 전체 강론서 필독서 4권이면 4권, 5권이면 5권 이거를 한목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 오타나 그다음에 내용 정리나 이런 것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답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만큼 선생님들이 이 책이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의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책은 사실 두껍잖아요. 선생님들 뭐 우스갯소리로 진짜 이거 무슨 호신용 무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사실 저도 수업하면서 책 페이지 1010페이지 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사실 강론반 때 딱 요때인데 이 책 자체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 암기하세요라고 드린 책이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들께 꼭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라고 만든 책은 1, 2월 기본 이론서입니다. 1, 2월 기본 이론서는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거를 좀 요약한 내용들이 바로 1, 2월에 해당하는 기본 이론서고요. 기본 이론서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아무리 강론서를 그대로 갖고 왔다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저희 의도에 맞게 재구성을 하다 보면 앞뒤 맥락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앞뒤 맥락을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이제 제가 백과사전을 만든 거예요. 그 해당하는 내용의 앞뒤 맥락을 파악하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암기에 해당하는 거는 기본 이론서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시고 기본 이론서를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그때 백과사전 이렇게 선생님들이 꺼내서 보시면 돼요. 이해 자료예요. 이해 자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자료예요. 암기 자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편 같은 경우가 선생님들이 조금 이것도 저한테 작년부터 피드백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저희가 문제편 같은 경우는 세로로 이제 저희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해설편일 거예요. 근데 이 해설편도 사실 올해 제가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부분이었는데 이걸 제가 세로로도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세로표로. 그래서 쭉 옆으로 넘길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봤는데 그렇게 제작을 하니까 책 페이지가 2000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쨌든 요약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교수님별로 똑같은 주제를 교수님별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하는 게 사실 이 책의 의도거든요. 근데 세로로 하게 되면 그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제가 선택한 그 가로 판형이 선생님들께 제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설편 같은 경우는 제가 가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분철을 하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분철을 하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그 책에 대한 구성을 잠깐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로 이제 가시면은요, 합격생이 알려주는 전략적 답쓰기에 대한 팁이라고 하는 표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팁에 대한 거는 합격생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문제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고득점으로 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일단 문제 난이도를 제가 상중하로 나누어서 문제 유형과 그 다음에 답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들께 안내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이 기출문제 분석반,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에 따른 강론서 근거를 이제 찾아가는 이 수업이 시작이 됐을 때는요. 선생님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연습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은요.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벗어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을 가지고 쓰는 답안 형식을 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점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 유형을 저희가 나눠봤더니 바르게 수정하시오라는 가장 난이도의 하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과 잘못된 이유를 쓰시오. 선생님들의 인지적인 근거, 논리적인 근거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이유를 작성하시오. 자, 조건이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는 문제 유형. 자, 그리고 조건 자체가 좀 복잡해지죠. 단, 어디에 근거해서 또는 무엇을 제외하고 쓰시오. 이런 이렇게 조건들이 붙는 문제 유형들로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바르게 수정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냥 틀린 부분만 선생님들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떤 선생님들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보자마자 아, 이 부분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쳐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을 쓸 수 있는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안 작성 방법으로는 어렵지 않은 문제이므로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선생님들이 이런 수정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 한번 꼬아서 생각하시거든요. 설마 이걸 답으로 냈을까? 설마 이렇게 쉬운 문제를 교수님들이 냈을까?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마시고 그 문장에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시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20년도 유아특수 A 1번 문제 소문항 2번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팩스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였는데요. 훈련 초기 단계에선 추상적인 그림을 제공해요. 자, 이 C라고 하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팩스를 지도할 때 훈련 초기에 관련돼서는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답안을 좀 선생님들이 간략하게 쓰시고 싶으시면은요. 훈련 초기 단계에는 그냥 바로 구체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이 문장에 대해서 보충적인 것, 내가 틀린 부분이 어딘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훈련 초기 단계에는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제공해요. 라고 해서 그 문장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 작성에서 바르게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기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서 여기에서는 틀린 부분만 선생님들이 잘 찝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처 방안을 생각하면서 답안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소근육 운동 조절이 어려운 유아는 미니 키보드가 도움이 된다라고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니은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아서 그 바르게 쓰시오, 수정하시오라는 문제였거든요. 자, 소근육 운동 조절이 어려운 유아에게는 우리가 미니 키보드라고 하는 것보다 확대 키보드가 더 효과적이잖아요. 확대 키보드가 더 효과적인 입력 장치이다라고 하면서 그 대처 방안까지 어디에서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정하시오라고 하는 문장들은.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서 하나만 정리할게요. 이렇게 바르게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혹은 뒤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 답안을 쓰실 때 선생님들은 그 답안의 문장에 키워드가 2가지씩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정리하시고 답안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는요. 내가 이처럼 키워드가 2가지가 들어가 있는지 한 문장 답안에 한 답안에 키워드가 2가지가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면서 내 답안을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수준에 해당하는 문제. 자, 잘못된 이유를 써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이 이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고를 한 번쯤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이게 왜 틀렸냐?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바꿔서 하게 되면 이유를 써라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들 좀 약간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적용력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돼요. 자, 답안 작성 시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리성에서의 결여가 발생하면요. 키워드가 당연히 빠지겠죠. 키워드 빠지면 선생님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를 작성해야 하므로 키워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문제요. 답안에서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장의 형태는 자, 이유를 물어보고요. 왜라고 하는 문제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안에 쓰실 땐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뭐뭐이기 때문이다.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물결 표시한 부분 있죠. 여기에 다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결 표시한 부분이 답이에요. 이거는 문장의 형식을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유에 대한 그 문장을 답을 쓸 때에 대한 형식. 그래서 앞에 두 곳에 모두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내가 문장을 작성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혹은 선생님들이 답을 쓰실 때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문장의 유형을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키워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뒤에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서 뒤에 키워드를 다시 한번 덧붙여주는 형태로 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은 길면 길수록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실 때는 항상 짧으면서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선생님들이 문장을 쓰신다. 제일 좋은 문장의 형식은요. 선생님들 우리 영어 시간에 배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선생님들이 답안을 쓰실 때는 너무 길지 않게 삼형식의 주어, 목적어,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길이가 길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볼게요. 특성을 고려해서 이유를 작성해라 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특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생님들 답안에 구체적인 학생의 특성을 언급해 주셔야 돼요. 답안에. 왜냐하면 근거하여 써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생 어느 부분에 근거해서 답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들이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선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특성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이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가 될까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은 원인과 결과의 형식으로 선생님들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땡땡 학생은 실패 경험이 누적된 특성을 보이므로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로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하나의 예시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유형은 중등에서 좀 많이 나오는 문장 유형의 형태예요. 단 어디에 근거하여 작성하시오 혹은 무엇은 제외하고 작성하시오. 이런 문장의 형태가 중등에선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상수준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조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 얘가 상수준에 해당이 되냐면 이제 그때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그 순간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다급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다 못 쓰고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수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답안 작성 시 급한 마음에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답은 문제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문제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형성평가 보실 때도 이런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보고 내가 아는 거 나왔네. 그리고 바로 답을 적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내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작성하셔도 되지만 뭔가 그 위에서 단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때는 문제를 끝까지 다 읽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는 것을 제외시키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내가 이거를 외웠는데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제시된 개념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라고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나 이거 모르는 건데, 내가 이거 아는 건데 답이 나와버렸네? 이러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 개념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이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합격생이 안내해주는 팁입니다. 자, 합격생 분께서 안내를 해주신 부분은 답안은 항상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 전공 점수나 이런 점수들이 왜 소수점이 나오냐면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 중에 과반수 이상은 이걸 정답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은 거고 그 중에 한 분의 경우가 이건 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하시면 정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 문장에 키워드가 2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안 작성을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항상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또 한 장씩 넘겨가 보시면은 행동 수정에 대한 기출 표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올해 기출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는 13년도 정시하고 13년도 추시까지에 해당하는 기출 표시들을 이제 제가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빈도수가 많은 그 제재들은 선생님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챕터들이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느 부분에서 많은 제재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라고 이제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기출 마인드맵이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요, 기출영어 인출 확인표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공부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스터디를 운영하셨던 선생님들은 이 제가 기출 용어 인출 확인표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해시태그를 붙여서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터디에서 운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 행동 중재와 지원의 절차가 뭐냐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시태그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내가 인출이 되면 선생님들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출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X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재를 한 번 더 인출하시는 기회가 왔을 때 인출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제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정확하게 암기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행동 수정을 다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 암기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선 여전히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구나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걸 선생님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날이나 아니면 일주일 전에 선생님들이 이 기출 용어 인출 확인표만 가지고 쭉 인출만 해보셔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 기출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재 자체는 70%가 기존 기출에서 다시 재탕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30% 정도는 혹시 여기까지 봤을까라고 하는 싶은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내시는데 우리 목표는 30%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게 그 30%를 맞추려고 이 책을 선생님들이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목적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70%를 선생님들이 맞추기 위해서 얘를 얼마나 잘 이해할 것이냐라는 목적으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혼자서 공부하시기는 아마 힘드실 수도 있어요.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본 이론서에 있는 거를 읽어보시다가 이해가 안 될 때 이 책으로 선생님들이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듣고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만의 마인드맵이 꼭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선생님들께 그려드리는 마인드맵은 제가 제 머릿속의 구조화로
마인드맵이 그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마인드맵은 저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저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기출 기반, 이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들만의 마인드맵이 다시 만들어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1, 2월 달에 했던 양들도 사실 많은데 여기에다가 또 그 양까지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업은 선생님들이 7, 8월, 9월 달까지 꼭 다 완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100% 작업물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작업물을 선생님들이 11월 전까지, 10월 전까지만 잘 완성해 주시고 11월 달에 그때 그 자료들을 선생님들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자, 그러면 선생님들 5분만 잠깐 쉬었다가요. 맘앱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